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5 EBS 수능 특강 문학 적용학습 중 극소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볼 작품은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작품은 꽤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자면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로 재물을 모은 이중생은 해방 직후에도 기회주의적 행태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기, 횡령, 탈세 등의 혐의를 받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허수아비로 세운 사위 송달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하고 죽음을 위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일단 이중생이라는 인물은 부정적인 인물이겠죠? 재물도 친일 행위로 모았고 또 사기, 횡령, 탈세 등의 혐의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죽음까지 위장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자, 최 변호사랑 이중생이랑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중생이 자네가 뭘 잘했길래 왜 나더러 죽으라고 해? 응? 이러면서 면도칼을 휘두르며 라는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최 변호사,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걸로 목다는 신용까지 하고 나을 닷새를 두고 이 고생, 이 망신을 시키는 거냐? 유서는 왜 쓰라고 했어? 내 재산을 몰수하는 증거가 되라고 고은 변호사라고 믿어온 보람이 이래야만 옳단 말이야. 이 일을 다 망쳐버린 게 누구 탓이야? 응? 유서는 저 사람에게 책 잡힐 유서는 왜 쓰랬어? 왜 내 입으로 변명 한마디 못하게 죽여놨냔 말이야? 나를 왜 죽여? 이 이중생을.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중생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 이중생은 지금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약간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생이랑 최 변호사의 갈등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서가범이 영감마님, 도련님이 돌아오십니다. 도련님이 이러면서 도련님인 하식이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식이는 일본의 징용에 끌려가 1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최 변호사가 영감, 내일 사무원에서 청구서를 보내드릴 테니 잘 생각하쇼. 괜히 그러시단 서로 좋지 않지. 살구도 죽은 척하는 죄는 헛헛참. 자, 살구도 죽은 척하는 에서 제목인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중생은 이름인 동시에 이중, 두 가지의 생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후자로 읽을 경우 이중생은 이중의 3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동음이어를 활용하여 민족과 역사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생을 협박하고 퇴장하게 됩니다. 그 하식이가 아버지의 수의를 보고 아버지 이게 웬일이십니까? 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중생이 최 변호사한테 나한테 왜 유서를 쓰라고 했어? 이러면서 화낸 이유가 드러나요. 우리 유서에서는 사위 송달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미 재산은 송달지 거예요. 근데 그 송달지가 종합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송달지가 무료병원 설립에 돈을 쓰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생은 자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어버림으로써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된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중생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위장했음을 가족에게 설명하며 송달지를 탓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식이가 일본 놈에게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독립된 줄도 모르고 화태에서 10년이나 고역을 치르고 돌아온 하식이요시다. 화태에서는 아직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떠밀다시피 보낸 젊은이와 북한에서 잡혀온 수많은 동포가 무지막도한 소련돈 밑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식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가 떠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송달찌가 왜 무료병원 이야기를 했어? 라는 말에 하면 어때? 난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천치짐승이란 말이야? 난 제 이름 가지고 살 줄 모르는 인간이고 왜 사람을 가지고 볶는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송달찌는 기회주의적인 이중생에게 동조하지 않고 이중생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략 이후로 하식이는 아버지 어서 그 구차스러운 수의를 벗으십시오. 창피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퇴장하죠. 그래서 이윤 여인인 박씨가 돌아다니다가 이중생을 본 거예요. 그 이중생을 보고 귀신이야! 라고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이중생이 귀신? 헛헛. 그럼 내게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왜냐면 송달찌한테 다 줘버렸죠. 유서로. 자식도 없고 지금 하식이랑 갈등 상황이라서 자식을 잃어버린 거죠. 벗지 못할 수위밖엔 아무것도 없는 귀신이란 말이냐? 하식아. 라고 하면서 제시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제목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고 있어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죽은 척하는 인물의 이중적 행태를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는 도롱의 효과를 주고 지키려 했던 재산도 잃고 자식에게 존재를 부정당하는 등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반어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중생이라는 건 인물의 이중생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름으로 두 개의 생이란 뜻으로 두 번 죽는 사람 혹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행세를 해야 하는 인물의 상황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자, 각하는 붙일 필요 없는 높임의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인물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인물인 이중생이 어떤 식으로 재물을 뺏기고 자식을 잃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린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이랑 4번을 볼 건데 자, 일단 3번 윗글로 보아 이중생과 최 변호사, 이중생과 송달찌가 갈등하는 근본 요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3번 같이 볼게요. 우리 3번에 일단 이중생과 송달찌의 갈등 요인이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이중생과 송달찌는 지금 무료병원 건립에 따라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송달찌가 이중생의 말을 잘못 이해함, 이거 적절하지 않고요. 이중생이 송달찌를 사위를 인정하지 않음, 이것도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2, 3, 5가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이제 이중생과 최 변호사의 갈등 요인을 보면 윗글에서 처음 부분의 이중생과 최 변호사는 모의가 들통나자 상대를 비난하며 대립하게 되므로 두 사람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갈등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1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윗글의 일부를 소설로 바꾸어 쓴 건데요. 윗글과 보기를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입니다.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것은 희곡인 윗글이 아니라 소설인 보기입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희곡인 윗글은 소설인 보기와 달리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입니다. 3번 희곡인 윗글은 소설인 보기와 달리 동작 지시문을 통해 인물들의 동작을 지시합니다. 4번 소설인 보기와 희곡인 윗글은 모두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5번 소설인 보기와 희곡인 윗글은 모두 구성 요소로서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바로 02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시 연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먼저 볼게요. 평양에서 산부인과 교수였던 한영덕은 6.25 전쟁 당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월남합니다. 월남 이후 그는 박가희 제안의 생계를 위해 의사면허를 빌려준 후 불법 낙태 수술을 하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무면허 의사인 박가는 이후 한영덕을 배신하고 간첩 누명을 씌워 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자, 한영덕의 위기가 두 가지 나와 있죠. 처음에는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박가희에 의해 간첩 누명을 쓰고 당국에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자, 희곡의 특징인 장과 막을 구성 단위로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 제14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한영덕은 제수복을 입고 몹시 초췌한 모습입니다. 그 한영숙과 한영덕이 만나게 되는 거죠. 오라버니 하고 불렀는데 한영덕이 기겁을 하고 몸을 사리게 됩니다. 자, 이런 지시문을 통해 공문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성한 한영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한영덕은 실성한 채 난 피난민이요 이러면서 동생 영숙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한영숙이 오라버니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모양입니까? 네? 이러면서 오빠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한영덕은 계속 영숙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고문을 받아 실성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월남했습니다. 난 피난민일 따름이요. 이래서 한영숙이 그놈의 새끼 뼈를 갈아 한강물에, 아니 그러면 한이 맺혀서 안되지, 이 다음에 우리 고향 대동강에 개져다가 훌훌 뿌리가시오. 그래서 오빠의 상태를 보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략 이후로 보면 오른쪽 무대 위로 아기를 업은 윤미경이 올라오는데, 윤미경은 한영덕이 월남 후 재혼한 아내예요. 그래서 한영덕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윤미경이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한영덕이 내 간밤에 이름을 지었소. 은혜, 해자, 한해자. 동생 영숙이가 면회 왔을 때와는 달리 정신이 온전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덕이 갑자기 기침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몸살이 난 모양이요 하면서 난 괜찮으니 가봐요 라고 윤미경을 보내죠. 자, 근데 윤미경이 저 오늘 아침 10시에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됐어요. 그 휴전 소식을 모르고 있던 한영덕에게 휴전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한영덕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피고 한영덕, 의료법 위반, 환자의 위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시킨 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러면서 망치 소리가 3번 들리고 고명, 암전, 휴정협정 조인을 알리는 라디오 뉴스가 들린다. 자, 휴정협정 조인 자체가 이때의 시대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영덕이 허리를 굽힌 채 염을 하고 있는데 수술 장면에서 사용했던 수술대와 환자용 마네킹이 그대로 이용됩니다. 지금 한영덕은 장의사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혜자, 우리 여기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 한혜자가 벌써 여고생이 되어서 여고생 겨울교복을 입은 상태입니다. 자, 한혜자가 전보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허리를 앓거나 날마다 포금을 하던 술꾼이라는 기억뿐이에요. 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식구들과 말도 건네지 않고 항상 고리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이 깨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솜으로 두 귀를 꼭 틀어막고 지냈었죠. 나는 자라는 동안 양친의 일가 친척집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혈육의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의사 노릇을 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가 의사였는지도 몰랐으니까. 자, 한혜자의 말은 관객에게 말하는 대사로 방백에 해당합니다. 그 한영덕은
자, 이제 염이 끝났소. 이승에서 못다한 일 저승에 가서라도 꼭 이루시구려. 자, 이미 한영덕이 죽었는데 한영덕의 대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영덕의 죽음을 전하는 한혜자의 대사 뒤에 한영덕의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혜자의 대사는 한영덕의 죽음을 안 이후의 대사이고 이후 한영덕과 강노인의 대화는 한영덕이 죽기 전에 나눈 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극중 시간이 다른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영덕이 강노인 쪽 서로 대화를 하게 되죠. 한혜자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자,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재혼을 해버렸고요. 나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는 고모와 함께, 두 번째는 자기 혼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아버지가 거길 그만두고 떠나버린 다음이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노인이랑 한영덕이 대화를 하는데, 자, 강노인은 딸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라고 해요. 근데 한영덕은 돌아가지 않죠. 자, 강노인도 원래는 집을 짓던 목수인데 관을 짜게 된 거죠. 지금 강노인과 한영덕 둘 다 과거와는 다른 직업을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 한혜자가 마지막에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받고서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한영덕 씨는 시대와 더불어 캄캄한 어둠 속에 박제될 거예요. 자, 한영덕은 역사의 희생자이자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영덕의 딸 한혜자는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꽃과 잡초에 뒤덮여 쓰러진 녹슨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약 이전까지 한영덕은 진짜 역사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 아니면 고난을 겪게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영덕을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영덕이 역사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이고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이랑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번 같이 볼게요. 우리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죠. 윗글은 무대에서 공연할 것을 목적으로 쓴 대본인 희곡이므로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으며 무대가 공연되는 시간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윗글은 극갈래 중 무대에서 공연할 것을 목적으로 쓴 대본인 희곡입니다. 3번, 희곡 역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재구성한 허구적 이야기이고요. 4번, 희곡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으므로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은 대사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5번, 희곡 역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등장인물 간에 벌어지는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한영덕은 모시적삼을 입고 있는데 강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관을 들고 등장합니다. 영물하고 관을 짜는 장면이지 깔끔한 모시적삼은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강노인과 한영덕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한혜자는 관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차트를 통해 1972년 서울이라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번, 한혜자가 말하는 시공간과 강노인, 한영덕이 대화하고 있는 시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무대에 같은 공간에서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5번, 제시되는 내용으로 보아 어두운 배경 음악이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15번 풀어볼 건데 A는 여기에요. 한혜자의 대사죠. 그래서 A를 기억해 주시고 15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5번 같이 볼게요. 15번에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니은 A는 한혜자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관객에게 말하는 부분이므로 영화로 촬영한다면 내레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을 A는 무대 위 다른 인물인 한영덕과 강노인은 듣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상태에서 한혜자가 관객에게 전달하는 대사인 방백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바로 4번이 적절하게 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기억, 한혜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진 않고, 디귿, 한영덕과 한혜자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한영덕이 집을 나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한영덕이 집을 나간 이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03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03강 국어대가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어대가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봤을 작품 중에 하나로 자항과 기임이라는 두 등장인물을 알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항은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로 창고지기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기임은 반복되는 창고지기의 일에 실증을 느끼고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는 인물로 자항과 기임은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자항과 기임은 모두 성씨만으로 이름을 대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항과 기임의 대화가 드러나고 있는데, 기임은 다링을 만나고 있죠. 다링은 트럭 운전수의 딸로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자항과 기임의 얘기 속에서 기임은 나도 생각이 있어. 난 아무 까닭 없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빌어먹을. 이 창고 속을 보라고. 상자들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이 지겨워 죽겠는데 먹고 자는 생활도 이 창고 속에서 하고 있잖아. 난 늙기 전에 결혼해서 이 창고 속을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자, 기임은 창고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자항은 이와 다릅니다. 그래서 기임 같은 경우에는 창고 속 반복되는 일상의 회의와 불만을 품고 있고 창고 밖의 삶을 동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항은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거야. 그게 서로 다르면 사람은 불행해져. 그리고 말야, 이 창고를 빠져나가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빛나는 우주는 거대한 창고지. 세상은 그 거대한 창고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창고이고 우리의 이 창고는 그 조그만 창고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창고 중에 하나의 아주 작은 창고거든. 결국은 창고를 빠져나가도 또다시 창고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누구든지 완전하게 창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해. 만약 우리가 이 창고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창고에 들어가 본들 행복할 수는 없어. 그래서 바로 이 창고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자, 자항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드러나죠. 자항에게 창고 안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창고 밖은 현재의 창고와 같은 또 다른 창고가 있을 뿐이라고 믿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기임에게 창고 안은 욕망을 억누르고 일하는 공간이며 탈출하고 싶은 공간에 해당합니다. 창고 밖은 욕망하는 공간, 탈출해서 가고자 하는 공간이므로 기임과 자항의 인식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면 기임은 상자 하나를 고의로 바꿔 트럭에 실어보내게 됩니다. 자, 꼼꼼하게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자항에게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한 거고, 또한 다링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기임과 다링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운전수가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운전수가 여봐, 내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고. 지금 산업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족수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고. 자, 딸기코와 외눈깔 역시 운전수와 마찬가지로 트럭에 상자를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상자 주인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딸기코와 외눈깔이라는 별명으로 사람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인물의 진짜 이름을 모르고 사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익명성이 드러납니다. 운전수 또한 이름이 아니라 노름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 자항은 계속해서 잘못 간 상자의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해요. 그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하는데 운전수는 그걸 또 착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기 때문에 진짜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획일화, 분업화된 현대산업사회나 산업사회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이나 책무를 의미하는 창고를 알아두면 되고, 운전수와 자항의 대화 내용을 알아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 자항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자 하지만 운전수는 이제 보낼 수 없어. 서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이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전해주지 않게 되죠. 그 이후로 기임이 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을 챙기는데 기임은 자기 것만 챙겨가려고 해요. 하지만 달인이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고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죠. 자, 제시된 부분은 이걸로 마지막인데 달인과 기임이 떠나고 나서 자항이 혼자 남아서 북어대가리를 보며 얘기하는 부분이 꽤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까지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북어대가리라는 것은 몸뚱이를 상실하고 머리만 남은 채로 나오는데 이는 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우린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윗글과 보기 작품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건데 보기는 최승호의 북어라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같이 볼게요. 우리 6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입니다. 윗글과 보기 모두 현대산업사회에서 냉철한 성찰이나 비판적 인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가 가장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윗글에서는 독특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의미를 유보하는 말투가 사용되지 않았고 보기도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낼 뿐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의미를 유보하는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감정을 절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윗글에서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단절 또는 그로 인한 외로움이나 소외감 등이 드러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고 보기에서는 꿈을 잃은 현대인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윗글과 보기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열매를 맺는 삶의 지혜로운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5번 윗글은 시가 아니라 희곡이며 보기는 현실 비판적인 시로 민족 고유의 우아하고 섬세한 미를 찾아내 세련된 서정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전통을 중시하는 시세계를 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11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윗글의 주제와 유사한 작품을 고르는 문제고 이 문제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1번 같이 볼게요. 11번에 적절한 거 바로 1번입니다. 윗글은 현대 사회에서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와 유사한 작품은 1로 무가치한 삶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염원하는 것이기에 윗글의 주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현실극복 의지가 드러나기에 윗글의 현대사회에서 기계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 비판적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장수산의 절대고요와 살 속의 세계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모란의 개화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드러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 5번 삶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거 바로 1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창고 안에서의 성실함이 창고 밖에서는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개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딸기코, 외눈깔, 노름꾼 등은 이름이 아닌 별명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내며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드러냅니다. 2번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싣고 가는 운전소를 통해 파편화된 노동의 기계적 반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 상자의 운송을 맡고 있으면서도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에서 산업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동시에 파편화된 노동의 기계적 반복을 의미하며 부품과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접수반장과 분배반장이 같은 정거장에서 일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는 현실은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바로 공사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강 인어공주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시나리오의 특징 여기 씬 넘버가 드러나죠. 그래서 7번 씬 나영네 집입니다. 지금 도현이랑 나영이의 대화가 드러나는데 자, 나영이네 어머니는 연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순은 해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도현이 나영에게 너랑 많이 닮았다 라고 하는데 나영은 약간 꺼림직해해요. 그래서 엄마와 닮았다는 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나영이의 모습이 드러나며 엄마와의 갈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영이가 사진을 확 낚아채며 안 닮았어, 하나도 안 닮았어 라고 하죠. 자, 그때 핸드폰 벨이 울리면서
발신자를 확인하는데 반갑지 않대요. 근데 발신자가 엄마거든요. 반갑지 않아 하는 부분에서 약간 엄마와의 갈등이나 나영이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영이가 아이 참 그냥 두고 와 이랬는데 끊겼나봐요. 그래서 엄마 엄마 하다가 결국 나영이가 엄마한테 가게 되죠. 그 다음 씬을 보면은 연수는 길가에 앉아 낡은 서랍장 옆면에 붙은 폐기물 처리 노란 딱지를 떼고 있다. 자, 지금 버려진 서랍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억척스러운 연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영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캬 침을 뱉는다. 매사에 거칠 것이 없는 연순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 나영이 찡그리면서 아이 참 아무데나 뱉으면 어떡해. 연순이 아이고 올 거면 기분 좋게 오지. 보자 주 닉이 얼마나 부었나. 나영이 연순에게 삐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영이 대답하지 않고 서랍장 한쪽을 들고 연순은 서랍장이 마음에 드는지 서랍장을 탁탁 칩니다. 자, 연순이 내 눈이 귀신이지 멀찍한데도 보니까 딱 좋은 거더라고. 내 값으로 저거다 숨겨놨으니까 있지. 암만 그냥 냅뒀으면 누가 실어갔어도 벌써 실어갔지. 암만. 자, 지금 자신의 안목에 대해 뿌듯해하는 연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나영이랑 같이 서랍장을 들고 가게 되는데, 자, 연순이가 자꾸 안 웃기잖아. 내가 하나 하면 오른짝이고 둘 하면 왼짝이다. 이러면서 그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반복되면서 그 낡은 서랍장을 들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씬으로 가면 나영이 들어오다가 빨래틀에 걸리는데 엄마는 나영 방으로 서랍장을 넣으려고 낑낑대고 있습니다. 자, 이 서랍장이 아까 앞에서 주워왔던 그 낡은 서랍장이죠. 그 연순이가 잘 왔다 이것 좀 들어봐. 말만한 년이 다 늦게 어딜 그리 쏘댕기냐. 자, 년이라는 비속어가 사용되었고 늦게 들어온 딸에게 지금 연순이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 나영이가 싫어 하지마. 남의 방에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연순이가 너의 방? 말본새하고는 이러고 약간 상처를 받게 되죠. 자, 나영이가 남의 방에서 남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뜻으로 활용한 건데 연순이는 일가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자면 아버지가 잠적을 해요. 그래 나영이가 부모가 살았던 섬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때 갑작스레 시간이 과거로 이동하여 나영은 그곳에서 자신과 동일한 모습을 한 젊은 시절의 연순과 만나게 됩니다. 자, 타임슬립이라는 장치가 드러나는데요. 시간 이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 나영은 이곳에서 연순과 지내며 그녀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소녀가장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 훗날 나영의 아버지가 된 우체부 진국을 짝사랑하여 그를 보고픈 마음에 가슴앓이 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연순을 지켜보면서 이제 슬슬 연순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순의 방에서 나영이가 지금 연순이와 함께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요. 자, 진국이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순이가 슬퍼하는 거죠. 그 나영이 지나쳐간 진국에게 저기요 했는데 차마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자, 그때 해녀 2가 이리저리 길을 둘러보며 황급히 걸어오는데 우체부 자전차 못 봤냐 이러면서 지금 진국이 타고 간 자전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건이 조금 전환되거나 변경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해녀 2가 큰일 났네 이러면서 빨리 알려야 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나영이 그러면 제가 갔다 올까요? 하고 연순이를 찾으러 갑니다. 왜냐면 연순이한테 그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지금 연순이를 찾아가고요. 자, 소리로 한 번 더 해봐요. 경기도 시흥군 궁곡면. 연순씨 안되겠다.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 같던데 제가 갔다 올게요. 주세요. 근데 연순이가
아니요. 그래서 모친 위도 빨리 오라이 튕겨올게요이 하고 나영을 대신해서 위급한 정보를 진국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는 연순, 그 뒷모습에 기대와 설렘이 드러납니다. 나영은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인어공주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작품이고 영화도 본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이게 엄청 옛날 영화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 좀 휴식 시간에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건데 자, 6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6번 문제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럼 우리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입니다. 자, 연순의 천연적 사진을 보긴 하지만 나영이 연순에게도 어릴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나영 발신자를 확인 반갑지는 않다. 핸드폰을 열어두고 딴짓을 통해서 나영이 엄마의 전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마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추측한 것은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나영이 과거로 돌아가서 연순의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을 통해 연순을 이해하고 그의 사랑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나영이 과거의 상황에서 진국과 연순의 사랑을 도와주려는 거 보니 나영이 연순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한 것은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연순이 과거의 순수한 모습과 달리 버려진 서랍장을 들고 갈 정도로 억척스러워진 모습을 통해 현실을 살면서 변화된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해된 추측은 적절합니다. 5번 훗날 나영이 아버지가 된 우체부 진국을 짝사랑하여 그를 보고픈 마음에 가슴앓이 하는 모습이나 연순이 진국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해 달려간다는 모습을 통해 진국을 좋아하는 연순의 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해되는 추측은 적절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신 7이죠. A 확인을 해주고 일시정지 누르고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같이 볼게요. 12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입니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은 엄마의 전화로 인해 도영과 나영의 대화에서 엄마와 나영의 대화로 사건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전화로 인해 다른 공간에 있는 인물끼리 소통하고 있으나 전화는 상징성을 띠는 소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2번 배경의 교체는 드러나지 않고 이로 인해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3번 인물 간 대화의 화제가 전환되긴 하지만 이는 대화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도연의 퇴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로부터 걸려온 전화 때문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번 나영의 얼굴을 대보고 사진을 확 낚아채며 등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희화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05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5강 웰컴 투 동막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우거나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유명 장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예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배경이 6.25 전쟁인데 이 6.25 전쟁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동막골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여기에 오게 된 국군과 인민군의 행동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에 조종사 미군 스미스가 부상당해 누워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밖에 조종사가 머리로 문을 밀어냅니다. 겨우 열린 틈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스미스가 저건 또 뭐하는 짓들이지? 라고 독백을 하게 되죠. 그럼 평상 위에 불황민들이 쭉 올라서 있는 이상한 행동을 보며 머리를 갸웃거리는 조종사. 그 불황민들 사이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적군의 모습들, 싸늘한 기운이 흐르고 영희가 겁에 질린 투로 상위 동지, 아니 군대 업돼서 왔는데 결정하는 것마다 와 이랍니까? 그리고 택기가 우린 셋이고 저기는 둘입니다. 확 까치웁시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영희, 치성, 택기라는 인민군 3명과 상상과 현철이라는 국군 2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민군의 대사와 국군의 대사를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 상상이 수적으로 우리가 밀리는데 어떡해요? 그러게 그냥 지나쳐 가자니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현철이 인민군을 노려보다가 야! 하고 소리 지르죠. 근데 인민군 셋이 침묵합니다. 자,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게 뭐냐면 인민군과 국군을 번갈아 보다가 달수라는 마을 사람이 인민군들에게 안 들려요? 부르는 것 같은데 하니까 달수처가 현철에게 우리 애한테 말해요. 전해줄 테니. 자, 지금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너무 순수해요. 왜냐면 6.25 전쟁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군과 인민군이 대립하게 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순진한 모습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동막골은 전쟁에서 비켜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해악적인 대사가 드러나면서 불황민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관객은 알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모르는 데서 웃음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인민군과 국군이 계속 갈등을 맺다가 현철이 죄 없는 불악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 하는데 서경이 우리 때문이면 괜찮아요 라고 또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서경의 말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쟁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 치성이 수류탄을 빼대는데 그 내 말 잘 뒤지라고 개래군 아새끼나 불악사람들이나 조금만 허튼 짓 했단 그 즉시 직사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적군은 적이니까 위협을 할 수 있다 쳐도 지금 여기 있는 불황민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같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쟁의 비인간성이나 폭력성 같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불황민들은 치성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저 수군거리고만 있죠. 그 치성이 전체 손 번쩍 들라우 하니까 불황민들 서로 눈치를 보다 하나 둘 손을 올리는데 왼손을 드는 사람, 오른쪽 손을 드는 사람 이렇게 나뉘죠. 그 원래 손을 들라는 게 양쪽 손을 들고 항복 자세를 취해라 라는 건데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새로운 인물인 용봉이가 등장합니다. 그 용봉이가 촌장님이요 하면서 달려오는데 불황민 모두가 거섰지 말고 얼른 일로 올라와. 이 사람들 부해가 많이 났어. 지금 국군과 인민군의 대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올라가 하니까 용봉이가 자기가 늦은 이유를 얘기하죠. 지금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라고 하는데 달수처가 용봉아재 손을 들고 얘기하래요. 라고 해서 용봉이가 어색하게 손 하나를 들게 되죠. 이런 장면들이 마을 사람들의 순수함을 부각하면서 이제 해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용봉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멧돼지가 있대요. 그 불황민들이 엄청 심각해지죠.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평범한 일상을 걱정합니다. 그 군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모두들 멧돼지 문제로 걱정이 태산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영희가 길이니까니 이 불황 뭐 이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수류탄이나 국군과 인민군의 대치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황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영희의 모습이 드러나며 중략 이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류탄을 빼들었잖아요. 그래서 국군과 인민군이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사물이 일렁이며 보인다. 왜냐면 국군과 인민군은 계속 수류탄을 들면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만도 하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피로와 졸음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자, 이 와중에도 불황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요. 자, 결국 졸음을 참지 못하고 택기에 눈이 감기고 택기가 들고 있던 수류탄이 굴러가죠. 그래서 현철이가 위험해 모두 피해 이라고 수류탄을 끌어안고 엎드립니다. 자, 현철의 희생 정신을 알 수 있죠. 그 놀란 군인들이 사방으로 피하고 폭발 일보 직전 이를 악무는 현철. 근데 잠잠해요. 불반탄이죠. 다행히도. 그래서 인민군들 좀 쪽팔리다. 그래서 자신이 들고 있는 수류탄도 한번 보고는 혹시 이것도 던졌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곳간의 지붕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대한 불길과 함께 치솟는 곡물들, 하늘로 치솟았던 노란색 옥수수들 내려올 땐 하나씩 터져 팝콘이 된다. 그 광경이 아이러니하게도 벚꽃이 날리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다. 자, 지금 환상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현실의 공간에서 일어난 환상적 사건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이연이라는 사람이 눈이다 이라면서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연의 몸짓에 신비로운 음악이 더 씌어지면서 촌장집 마당은 묘한 기운으로 출렁입니다. 사방이 조용해지고 오직 신비한 음악 소리와 이연의 몸짓. 서서히 환각에 휩싸이는 군인들.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잠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뒤에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지금 대치 상황에 있던 국군과 인민군이 결국은 서로를 막 형, 동생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해져요. 왜냐면 같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동막골에 추락한 미군기가 적군에 의해 폭격됐다고 오인한 연합군이 마을을 집중 폭격하기로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군과 인민군 일행이 동막골을 지키기 위해 동막골과는 다른 위치에 가짜 적군 기지를 만들어 연합군의 폭격을 유도하고 이들은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국군과 인민군이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6.25 전쟁이 정말 무의미한 전쟁에 지나지 않는다.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건데 9번이랑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A는 여기에요. 그 여러분들이 A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9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9번 같이 볼게요. 우리 9번에 적절한 거 바로 1번이죠. 이전 상황은 국군과 인민군의 대치 상황이 드러나는데 A 상황에서는 곳간에 수류탄이 날아가 옥수수가 팝콘이 되고 다같이 잠이 드는 상황이므로 이전 상황과 달라진 분위기를 드러내며 사건이 전환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9번은 1번이 적절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풀어볼 건데 윗글의 A는 여기요. 소총 가늠자. 자, A는 소총 가늠자. 그리고 보기에 B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이게 지금 선지가 잘 안 드러나서 여러분들 일단 보기를 읽을 시간을 줄게요.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기를 다 읽었다면 이제 선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번 같이 볼게요. 우리 10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입니다. A는 국군인 현철이 인민군인 치성을 총으로 겨누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인민군에 대한 국군의 적대적 태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동막골 주민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며 희생한 2명의 국군과 3명의 인민군을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민간인에 대한 국군과 인민군의 희생정신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A는 인민군에 대한 국군의 적대적 태도를, B는 민간인에 대한 군인들의 희생정신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인민군과 민간인 간의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번 A는 인민군에 대한 국군의 적대적 태도가 드러나므로 상대 진영의 군인들을 배려하는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A에는 인민군을 향한 국군의 태도가 드러날 뿐 민간인에 대한 군인들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B에는 희생정신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담겨 있으므로 의구심과는 무관합니다. 5번 A에는 국군과 인민군 간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인민군과 민간인 간의 대립적 관계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B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민군과 민간인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06강 규정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필자가 등장하니까 이 글은 수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대가 의주로 기양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하면서 과거를 해상하고 있습니다. 새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 공간적 배경을 통해 글쓴이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석가래 몇 개로 정자를 얽고 띠로 지붕을 덮어놓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만 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8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자,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했다. 규정이라는 게 해바라기 정자라는 뜻이에요. 그 정자를 규정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손님과 나의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답 형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해초로 자기가 사는 집에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겁니까? 자, 지금 손님은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등과 같은 식물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죠.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식물 가운데 굽고도 세워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도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와 같은 식물을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그러니까 우수한 것들로 보는 거죠. 사람에 비유해서 이렇게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은 서리법을 사용해 소나무나 대나무와 같은 것으로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자, 자신이 버림받은 처지이기 때문에 천한 식물인 해바라기로 정자 이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해바라기와 같은 처지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적이나 삿바기, 무나, 배추 같은 허찮은 것들도 옛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놔야겠죠. 여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는 첫 번째로 충심을 잃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 거죠.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해바라기가 충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해바라기로 이름을 지은 것이 근거 있다는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며 손님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그러고는 배를 잡고 웃으면서 가버렸다. 김인년 6월 상순에 적는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라는 갈래가 대체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이 깨달음을 사람들과의 문답 또는 자문자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기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규정기의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의 필자가 해바라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또한 소나무나 대나무와 같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8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A는 여기 해예요. 8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8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일단 8번 A, 해는 임금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임금을 의미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그건 바로 2번입니다. 이 북극의 별, 이것은 임금을 의미함으로 적절하게 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은 고려의 인재, 3번은 화자의 벗, 4번은 변하지 않는 대상, 본받고 싶은 대상, 5번은 화자의 잠을 깨우는 방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1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기억은 뭐냐면 나예요. 나. 니은은
낙빈가의 난데 이거를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은데 길어서 일단 보기를 볼 시간을 먼저 줄게요, 여러분.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기를 다 읽었다면 자, 우리 10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10번 같이 볼게요. 우리 10번에 적절한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자, 기억은 지금 내가부터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니은은 성삼이 자신을 버리신 후에 속세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성삼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진 않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것을 위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기 전에 가를 확인해 주세요. 가는 여기입니다. 15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번 같이 볼게요. 15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입니다. 글쓴이는 해바라기가 충성과 지혜라는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해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으니 에서 알 수 있으시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지고 글쓴이는 해를 향하여 마음을 그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글쓴이는 해바라기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바라기의 어떤 점 때문에 정자의 이름을 규정으로 지은 것이냐는 가와 같은 질문에 글쓴이는 해바라기가 자신과 닮은 점, 해바라기의 덕목과 관련한 대답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가장 적절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과 4번 같이 볼게요. 1번과 4번 특별한 풍치가 있는 것,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존재와 같은 것은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에 해당합니다. 2번 해바라기가 한결같지 않고 시시각각 변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3번 해바라기가 임금을 섬기는 충성이라는 덕목을 지닌 것은 맞지만 부모를 섬긴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5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07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참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새는 고2 문학에 실려있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짹짹짹짹짹 지금 참새 소리로 글을 시작하고 있고요. 의성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필자는 이러한 참새 소리를 반가운 소리다, 귀여운 것들에 조절되는 소리다 라고 했으므로 참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형광등만 환하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자, 참새 소리는 실제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꿈속에서 들렸던 것입니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자, 지금 참새와 다른 새들의 비교를 드러내고 있죠.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자, 참새는 외양이 화려하거나 고귀하지도 않고 소리가 예쁘지도 않고 인기가 있는 새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된다. 자, 참새의 외양이나 참새의 특징이 드러나고, 자, 처럼 사용됐으니까 직유법 드러나는 거죠. 자, 쫓으며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참새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래, 문답법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 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 위허 위허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 친다. 자, 참새는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논에 허수아비를 헤엄치고 새를 쫓아 나랑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배기깔이나 겨 속의 나달, 수채의 밥풀에까지 인색하진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 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 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 때는 다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자, 참새를 대하는 우리 민족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참새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자, 목단이와의 추억이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폐가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아왔는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마을이라고도 한다.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잠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을 택하고 나달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갑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 새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 안에는 십자매, 인꼬,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글쓴이는 계속 참새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서리적 표현 같은 거 사용해서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소유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현대인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이자 작가가 비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참새도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며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지금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 참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자, 여기 보면은 구운몽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구운몽을 언급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되는데, 글쓴이는 구운몽의 성진처럼 우리도 되찾아야 할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구운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이러면서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 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6번, 7번 풀어볼게요. 자, 6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6번 같이 볼게요. 우리 6번에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바로 3번입니다. 3세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소재로 고향과 유년 시절이 떠오르게 합니다. 3번의 오리는 아베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므로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변해버린 고향을 의미하고요. 2번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삶을 의미합니다. 4번 딸의 죽음을 의미하고 5번 청신하고 풍요로운 이미지를 지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7번 풀어볼 건데 가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짹짹짹 잠결에 스쳐간 참새소리. 자, 일시정지 누르고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7번 보면은 바로 3번이죠. 가는 글쓴이가 과거를 회상하고 당시의 추억에 잠기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은 3번의 눈인데 과거의 눈과 현재의 눈이 겹치면서 과거의 추억에 잠기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술을 놓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행위이고 2번 꽃은 그리운 그의 분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번 가을강은 인생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소재이고 5번 모진 소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7번에 가장 유사한 거 3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 우리는 마지막 08강 두물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물머리는 사전적으로 두 갈래 이상의 물줄기가 한데 모이는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한자로 하면 양수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양수리라는 한자어보다는 여전히 두물머리라고 일컫는데 두물머리 입속으로 가만히 내어보면 얼마나 정이 가는 말인지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서마다 양수리로 기록되어 왔어도 두물머리는 시들지 않고 살아 우리말의 혼을 전해줍니다. 두물머리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물가가 아닌 산 중턱인데 우리 필자는 웅길산이라는 산에 가서 두물머리를 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두 물줄기가 만나 큰 흐름이 되는 모습을 내려다보느라면 물이 사는 방법이 저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만나고 만나서 줄기가 커지고 흐름이 느려지는 것. 이렇게 불어난 폭우로 바다에 이르는 흐름이 되는 것. 바다에 이르면 엄청난 힘을 지닌 승천이 가능해진다. 물의 승천이야말로 새롭게 다시 사는 실제 방법이다. 만약 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면 지천이나 웅덩이로 빠져들어 말라버리게 된다. 이것은 물의 실종이자 죽음인 것이다. 지금 필자가 생각하는 물의 승천과 죽음이 드러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두물머리가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인데 그러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래서 두 물이 만나서 하나의 물이 되는 것을 글자로 표기할 때 하는 참으로 크고 넓다는 뜻을 지닌다. 두 물줄기가 서로 껴안듯 만나 비로소 한강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웅길산 중턱에 가서 두물머리를 보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만나도 격정이 없는 다소곳한 흐름,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풍광이다. 만나서 큰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 이곳의 물뿐이랴. 살펴보면 우주 만물이 거의 다 그렇다. 자, 서로 만나서 하나 되는 기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철 안에 이뤄지도록 틀 잡혀 있어 짧은 편인데 사람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계절의 틀을 벗어날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지 못하면 그 끝간데까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외롭지 않을 수 없는 이치가 거기 잠재해 있다. 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나야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를 만나지 못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 외로움을 견디면서 참아내느냐? 이제 성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찰이 곧 성숙으로 이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객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아서 하나로 융합이 가능한데
우리도 약간 물처럼 개체를 만들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개체를 허용치 않으므로 큰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 큰 하나가 되기 위한 숙명일 수도 있다. 다른 목숨들이 못 따를 뜻을 물이 지니고 있음을 이렇게 한다. 자, 사람이 그 어떤 목숨보다 길고 긴 사색을 한다지만 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맞고 또 겪는 것에 비하면 입을 다물어야 옳다. 흐르면서 부딪혀야 하고 나뉘었다 다시 만나야 하고 갇히면 기다렸다 넘어야 한다. 이러기를 얼마나 되풀이하는가. 그러면서도 상선약수의 본을 잃지 않는다. 자, 두물머리를 내려다보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던가를 짐작해본다. 수없이 거친 만남, 하나, 작은 만남은 이름을 얻지 못하고 큰 것만 이름을 얻는다. 작은 것들이 있기에 큰 것이 있거늘 큰 것에만 이름이 붙은 것을 어쩌랴. 자, 그래서 두물머리에 대해 예찬을 하고 원래 필자는 숲이 아름답다고 여겼는데 오늘 보니까 두물머리가 그 이상이다. 그래서 두물머리가 참 아름답다.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8번과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8번 같이 볼게요. 우리 8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입니다. 우리 윗글의 글쓴이는 두물머리를 보며 물의 융합에 대해 깨닫고 이를 우주 만물과 인간에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물머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도 하는데 5번은 배추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와 깨달음이 드러나므로 윗글의 글쓴이가 두물머리를 보며 느끼는 감상과 가장 유사한 감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봄밤의 애상감이 드러나고 2번 적막함과 시름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3번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드러나며 4번은 무인의 호방한 기상과 기계와 우복 충정이 드러나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8번의 5번. 그 다음으로 9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9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우리 9번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윗글과 보기에는 둘 다 글쓴이나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고백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보기는 오해하고 있던 대상인 복숭아 나무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지만 윗글은 두물머리나 물에 대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번 윗글과 보기는 둘 다 대상을 지켜본 이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번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으로 전이된 이미지는 윗글과 보기 둘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9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 이렇게 극수필 01강부터 08강까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여기서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